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변이와 속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요. 변이와 속도라는 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물리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벡터라는 것과 스칼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벡터가 무엇인지 스칼라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벡터량이란 뭐 변이, 속도, 가속도, 힘, 뭐 운동량, 충격량, 뭐 전기장, 자기장, 토크, 뭐 각운동량과 같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크기하고 방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하나의 물리량입니다. 크기하고 방향을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물체에 10N의 힘을 가했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물체의 상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왜 오타가 있네요. 왜냐하면 힘을 가하는 방향이 뭐 수평일 수도 있고요, 수직 위일 수도 있고요. 수평, 수직 위, 뭐 아래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 힘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크기 이외에도 방향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네모난 물체가 있다고 볼게요. 질량 m을 가진 물체. 뭐 똑같은 물체가 뭐 몇 개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게요. 근데 첫 번째입니다. 힘을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10N을 작용한다고 볼게요. 근데 두 번째는 수직 방향으로 10N을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수평면과 뭐 45도 방향으로 10N의 힘을 작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방향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뭐한다? 그리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크기 이외의 방향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벡터량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는 뭐냐? 이거는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스칼라량이라는 것은 뭐 시간이라던가 뭐 이동거리, 길이, 질량, 뭐 속력, 온도, 일, 에너지 등과 같이 크기만으로만 나타내도 충분한 물리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는 어차피 과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항상 증가하는 방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인간이 느끼고 있는 미래로 가는 방향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의 온도가 마이너스 5도씨라고 하면 이것만으로 그 물체의 온도는 완전히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쪽 방향과 같은 공간에서의 방향은 뭐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도씨의 마이너스는 뭐 기준에 의해서 그냥 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5도가 낮다는 그런 뜻밖에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스칼라량이다, 벡터량이다 구분하면 되지, 이거는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해볼 건데요. 벡터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죠.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두 벡터는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벡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스칼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이제 벡터의 표시를 보면 알겠지만 화살표는 방향을 의미하고요. 이 길이는 일반적으로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절대값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절대값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냥 A라고 표현을 합니다. B2번입니다. 벡터의 평행이동과 마이너스 벡터. 다음 그림과 같이 벡터를 평행이동시켜도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으므로 뭐라다? 같은 벡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두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크기와 방향, 얘가 같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 A 벡터랑 B 벡터는 뭐겠어요? 위치는 다르겠죠. 위치는 다르지만 뭐는 같습니까? 크기하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두 벡터량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요. 그리고 A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겠어요? 당연히 A와 방향이 서로 반대겠죠. 뭐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A와 크기와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를 음의 벡터라고 하고 뭐 당연히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럼 벡터의 상수대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래서 상수라는 것은 n은 실수입니다. 그럼 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뭐겠어? 당연히 방향은 같겠죠? 하지만 크기가 n배만큼 늘어났겠죠. 실수 n배만큼 늘어났을 거고. n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당연히 벡터 a와 반대는 반대 방향이고요. 크기는 뭐겠어요? n의 절대값만큼 늘어났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벡터의 뭐 합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벡터의 뭐 사칙 연산 중에 덧셈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다면 두 벡터를 더한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두 벡터를 더하는 거다. 이런 거 이제 일반적으로 합성 이렇게 표현하면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합벡터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 어떤 거를 이용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하학적인 방법 그리고 대수적인 방법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편한 거는 이런 대수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해요. 한번 볼게요. A 벡터와 직관적으로 보면 돼요.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두 개를 더한다라는 건 뭘까요? 더한다는 건 뭐 얘를 이렇게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소개해주면, 변위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친구가 B만큼 갔다가, 그죠? B만큼 갔다가 또 여기에서 A만큼 이동하겠죠, 그죠? A만큼 이동하면 최종적인 위치는 어디겠어요? 요만큼의 위치에 있겠죠. 요 위치 벡터가 되겠죠. 이게 바로 C 벡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가세요. 어차피 이 벡터랑 어차피 평행 이동한 거 두 개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만큼 이동했다가 또 A만큼 이동하면 최종적인 위치는 C만큼 있겠죠. 그죠? 이거는 위치 벡터뿐만 아니라 어떠한 벡터도 다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가 힘의 벡터라고 보면 어떤 물체에 B만큼 힘을 주고 또 마찬가지로 A만큼 힘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요 C만큼의 힘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으로 이해하면 가장 간단할 겁니다. 삼각형법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한 방법대로 그대로 간 게 바로 이게 이제 삼각형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법칙이 다 성립이 돼요. 실수에서. 그러니까 교환 법칙도 되고요. 결합 법칙도 되고, 당연히 뭘 된다? 분배 법칙도 됩니다. 분배 법칙도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한 거는 n이 실수예요. 다시 말하면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량이고 이 두 개는 뭐다? 벡터량이라는 거. 그랬을 때의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분배 법칙이 성립이 돼요. 이게 반대일 경우에는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반대일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n 플러스 m의 아닙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편집을 해야겠네요. 야, 그러면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게 벡터의 뺄셈이 되겠죠. 벡터의 뺄셈은 뭐냐? A와 B를 뺄 때에는 그림과 같이 벡터 B의 길이가 같고 방향이 전반대인 마이너스 B를 그린 다음에 A와 마이너스 B를 삼각형법으로 합성하면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다 이제 다시 요거를 다시 표현해 보면 A 빼기 B는 다시 쓰면 뭡니까? A 더하기 마이너스 B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삼각형법으로 이용하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마이너스 B는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게 C 벡터가 되겠죠. 요거랑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C 벡터는, 그러니까
A-B는 이렇게 많이 외워요. 얘가 결국에 뭐냐면 종점 마이너스 시점 이렇게 많이 외우죠. 그래야지 좀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벡터의 시작점을 시점이라고 하고요. 화살표의 끝점을 우리가 이제 종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종점 벡터에서 시점 벡터를 뭐 해주면 돼요? 빼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벡터의 뺄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점 빼기 시점 이렇게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말 그대로 위치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좌표를 정하고요. 기준점에 대해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해요. 그 그림과 같이 위치 벡터는 어떤 기준점, 항상 기준점을 주어줘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원점이라고 하죠. 원점에서의 물체의 위치까지 그은 직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 R1, R2 이런 거를 위치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위치 벡터가 되겠죠. 위치 벡터가 돼요. 그다음 변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위치 벡터의 변화야.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 벡터입니다. 그림과 같이 델타 t, 그러니까 t초 동안 물체가 R1인 P점에서 R2인 Q점까지 이동하였다면 이 시간 동안 물체의 위치 변화는 바로 델타 R이 되겠죠. 그 델타 R은 뭐겠어? R2에서 R1을 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R1에서 R2, 즉 변이 벡터는 뭐가 될까요? 얘가 되겠죠. 이게 변이 벡터가 되겠죠. 그죠? 이게 변이 벡터가 될 거예요. R2 빼기 이게 뭐겠어? R2 빼기 R1 이렇게 되겠죠. 변이는 물체의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벡터로 나중 위치 벡터와 처음 위치 벡터의 차로 나타내게 될 것이고, 변이는 이동 경로와 관계없이 운동의 출발점과 운동의 도착점, 다시 말하면 끝점이 되겠죠. 이것을 연결한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과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위치 벡터는 기준점에 따라 변하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이걸 설명해 줄게요. 변하지만 변이는 기준점의 위치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건 좀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야. 어떤 처음에 P라는 위치에 있다가 Q라는 위치로 변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내가 좌표를 내가 기준점을 어디다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기준을 어떤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잡았다고 볼게요. 기준점을.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요 기준점으로 잡게 되면 P에 대한 위치 벡터는 파란색이 될 거고, 두 번째 Q에 대한 위치 벡터는 얘가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얘에 대한 변이 벡터는 뭐가 됩니까? 요게 될 거예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준점을 여기다 잡았다고 볼게요. 기준점은 말 그대로 내가 어디에 잡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때는 보라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P에 대한 위치 벡터는 얘가 되겠죠. 그리고 Q에 대한 위치 벡터는 얘가 될 거예요. 하지만 변이 벡터는 동일하게 되죠. 그죠? 이 말이 뭔 말이야? 내가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뭐야? 위치는 달라요. 그죠? 위치 벡터는 다릅니다. 위치 벡터는 달라요. P에 대한 위치 벡터 얘랑 다르고 Q에 대한 위치 벡터 얘랑 다르지만 기준점을 어디에 두든 위치 벡터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뭐는 일정합니까? 바로 얘. 변이는 일정하죠. 변이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결국에 나중에 속도 벡터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기준점에 따라서 위치 벡터는 달라지지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변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 속도는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거야. 뭐가 바뀌어도 내가 기준점을 바뀌어도 속도는 일정해요. 즉 물체의 운동 방향이에요. 속도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에 무관하게 뭐다? 속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념학습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 위에 A점에서 동쪽으로 출발한 자동차가 20초 동안 200m 떨어진 B지점에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30초 동안 800m 이동해서 C점에 도달을 했대요. 그럼 출발을 해서 총 50초 동안 자동차가 한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기준점이 되겠네요. 빨간색 여기가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동 거리 S는 말 그대로 200m 갔다가 800m 갔으니까 총 몇 미터 간 겁니까? 1000m 이동했을 거예요. 하지만 변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요만큼 갔어요. 근데 최종적인 위치는 얘가 되죠. 그러니까 변이는 뭐가 돼? 이 화살표가 될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변이는 정확히 얘기하면 요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기준을 보고 왼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기준을 본다면 마이너스 600이 되겠죠. 이때는 정확히 미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0 이렇게 쓰거나 또는 변이는 말로 표현했으면 서쪽으로 몇 미터? 600m 이렇게 해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나타내죠. 그러니까 반드시 변이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방향과 크기를 정확히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벡터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얘는 스칼라량이고요. 변이는 벡터량이에요. 따라서 벡터는 방향과 크기가 동시에 나타내야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A점에서 P점 갔다가 Q점을 거쳐 최종적인 위치는 B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A가 시점이 될 거고 B가 종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동거리와 변위의 크기를 의미하래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를 S라고 놓고요. 변위의 크기를 S'이라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변위를 그냥 표현해 봅시다. 변위는 보라색으로 표현하면 이 방향이 되겠죠. 이게 변이가 될 거예요. 그죠? A, B 벡터. 그러니까 먼저 이동거리를 먼저 써보면 이동거리 S는 총 이동한 거는 18에다가 10 더한 거에다가 6을 더한 거겠죠. 그죠? 총 이동거리니까. 그러니까 총 34m가 될 건데 여기서 변이는 뭐가 될까? 분명히 변이는 벡터량이니까요. A, B 요거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거는 뭐야? A, B 그러니까 얘를 그냥 굳이 좌표로 쓰면 뭐가 되겠어요?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요 길이가 얼마야? 6이고 높이가 10이니까 18, 뭐가 되겠어요? 18에서 6도 하니까 24겠다. 그죠? 24, 아래 방향으로 10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변이는 굳이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벡터니까요.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변이의 크기야. 즉 A, B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외우면 되죠. 즉 24의 제곱에다가 10의 제곱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계산기로 하겠습니다. 24의 제곱에다가 100을 계산해 주면 얘죠. 676이야. 그 루트에 676을 계산하면 26이 돼요. 즉 26m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보다 답이 되겠죠. 이상으로 먼저 변이와 속도, 아니 변이와 속도가 아니죠. 위치 벡터와 속도인가요? 이건 단원이 선생님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